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5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축덕숙덕의 새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네. 무려 3,000캐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후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후원은 솔직히 그쵸. 이렇게 구걸하진 않았잖아요. 네. 이건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주시는 건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100캐시 아, 100캐시 100캐시. 너무 행복했잖아요. 맞아요. 세상을 얻은 것 30배로 같은 딱 기분. 30배로 행복합니다 네. 지금. 그게 귀여워 보이셨는지 3,000캐시를. 네, 3,000캐시. 근데 이렇게 저희가 후원을 받으면 네. 어디다 써요? 일단 여기 5만 원이 모여야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후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럼 뽑아- 3,100캐시 모인 뽑아서 거네. 우리가 나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모아서 미안. 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써야죠. 어디 기부하는 아니,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기부하기 너무 적지 않나요? 좀- 아, 근데 모이면 이미- 뭐 제가 네. 몇 개 아니, 되니까 청취자분들한테 프로그램이.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어. 뭐 고안할 수도 있겠고. 그럼 제주 네, 맛집 선물 쿠폰이라도 하나 사서 굿바이 제주. 제주 이야기는 뒤에서 이제. 네, 태관님. 막판까지 열기를 더하고 있는 K리그 소식하고요. 네. 우승 경쟁, 3위 경쟁, 잔류 경쟁 모두 난리입니다. 시즌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된 네. K리그 소식. 특히 최장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뒤에 첫 홈 승리를 따낸 유상철 감독의 투혼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주바페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회를 그렇게 잘 먹는다는 주바페 아나운서. 근데 음식을 좀 가리더라고요. 어디서 아니. 회를 같이 드셨나요? 회를 먹으러. 회를 안 먹는다. 횟집에서 우리가 회식을 했는데 네. 회를 안 먹는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방장이 와서 유명하신 아나운서 오셨다고 참치 회를 이야. 직접 썰어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분께서 또 특수 부위. 저희 방송 애청자십니다. 아, 네, 맞아요. 진짜요? 애청자시래요. 야, 세상 맞아요. 좁다 진짜 네, 무서워. 근데 아니 제가 회를 식감 때문에 못 먹어요. 그 뭔가 살덩이를 씹는 그 느낌 때문에 못 먹는데 그게 흰살 생선의 회가 좀 더 심하잖아요. 쫀득쫀득한 게. 근데 제가 빨간 건 그나마 먹거든요. 그래서 연어랑 가려서 참치만. 좋은 것만 먹겠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연어랑 참치는 연어, 참치, 먹어요. 소 이런 거. 아, 뭐 그날, 육회 빨간 좋아하는 거. 거 육회? 근데 육회도 안 먹어요. 그날 육회도 안 참치회는 진짜 소고기를 먹는 듯.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시은 아나운서가 있어서 먹을 수 있었던 덩달아서 한 점씩 우리는 한 점씩 회채면? 먹고. 최대 그때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석점? 결과적으로 주시은 아나운서는 회를 먹는 것으로 사장님께서 그날 좋은 회를 먹는 명언을 것으로. 남기셨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많이 뿌듯하셨나 그리고 보네. 저 나오면서 다음에 연락 주시면 연어를 준비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자, 그리고 우리 비디오 머그에서 뽕을 뽑고 있는 네. 네. 뽕 작가 예. 요새 조회수가 좀 안 나와서 울상이에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만드는 조회수의 컨텐츠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아, 비디오 이게 일희일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하나씩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날 조회수에 따라서 기분이 좀 오락가락해요. 근데 한 지난주부터 올린 그 데일리 컨텐츠 제가 구성한 것들이 조회수가 약간 안 나와서 좀 요즘 많이 떨어진 것 울상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그리고 근데 참 그 조회수를 높게 유지하는 그 스트레스는 음.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렇게 즐기면서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많이 게. 스트레스 받아 보이네요. 예. 그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딱 그 지난 주말부터 감기에 심하게 와갖고 눈물에 눈물에 나 콧물에 눈물에 질질 짜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힘내. 안타깝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좀 뭐 아 격려의 말이라도 해주던가요? 완전 옆에서 묻지다고? 저 간호해 주시고 네, 간호를 해줘요? 그 정도로 아파?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좋은 친구예요 참. 잘준 내꺼 것 무치당. 같다. 간호보다는 어떻게 좀 채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유, 네, 빨리 나요. 네, 그리고 우리 질척대는 기자, 질 기자. 네. 이정찬 기자. 질 기자도 괜찮은데. 질척대는 기자 괜찮아요? 네, 기자가 좀 질척대고 뭐 질기고 그렇죠. 그럼 끈질긴 뭐 그런 거죠. 맛도 좀 있어야죠. 맞아요. 확실히 이정찬 기자님이 여기 흡수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아재 개가 안 치셨던 분이 여기서 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전전되는 거예요, 아재 개그는 옆에서. 무슨 회식 자리에서도 끊이지 않고 하시게 개그가. 근데 저만 바로바로 축덕숙덕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웃겼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K리그 네. 이야기, 손흥민 선수 이야기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 반갑다기보다는
이승우 선수의 감독이 잘렸어요. 네. 경질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경기에서 엔트리에 들 거라는 그런 얘기를 보도가 했었죠. 있었는데 뭐 감독이 실제로 네.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뭐. 갑자기 또 명단 제외시켰잖아요. 명단에서 빼고 해서 또 지고 성적도 안 좋고 해서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구단주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서 이승우 선수에게는 또 기회가 올 것 같은 네. 좋은 예감은 듭니다. 네.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자, 우리 댓글이 아름아름 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앞에 그 3천 캐시를 후원해주신 우리 네. 제로미노님. 제로미노님부터. 제가 제로미노를 찾아봤어요. 제로미노가 무슨 뜻인가? 미노예요? 그랬더니 니모네요. 니모. 제로니모. 네. 제로니모. 제로미노라 그랬나요? 아, 미나미노 생각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민호 아버지 최윤경 감독이 이끄는 제주가 떨어져서 민호가 생각나네. 최강창민 민노. 제로니모가 그 아파치의 전사라고 해요. 최후의 전사.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파치 그 인디언 인디언 아파치의 그 장렬하게 그 미국 그 제국과 맞서 싸운 인디언의 전사인데 마지막에 알코올로 술 드시다가 그 동사했다는 좀 마지막은 좀 비참하게 그런 제가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아파치는 전사. 네. 전사. 이 아파치 제로니모님의 네. 댓글을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첫 에피소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인가 보네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이 적절한 걸 뭐지 이거? 효과음이 바로 나오네. 효과음을 넣네요. 첫 질문인데요. 이번에 토트넘이 포체티노에서 무리뉴로 바뀌었는데 시즌 중반에 전술 스타일이 많이 다른 감독으로 바뀌면 이번 시즌 어떨까요? 거기다 짠돌이 랩이 일단 지르고 보는 무리뉴 이것도 볼만하겠네요. 그러니까. 라고. 우리 짠돌이 레비를 거론하시면서 일단 3천 캐시를 지르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통크신 분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뭐 이따가 네,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댓글은요. 네. 멘털의 1년인 서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도 저는 약간 이것도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되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게 제 생각에는 멘탈이 외계인 같고 서울에 있는 외계인 멘탈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 네. 에일리언, 인 에일리언, 멘털 에일리언. 에일리언, 서울. 멘털 에일리언 에일리언 서울. 인서울. 이분이 예전부터 골룸 청취자 애청자 보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아. 여러 팟캐스트 다 들으시면서 외계인 서울에 사는 외계인 멘탈이네 한마디로. 서울에서는 일반적인 멘탈로 버티기 힘드니까 나도 이게 외계인 멘털의 멘탈. 일년인 서울 이게 뭘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읽은 거네 결국. 그런가 봐요. 뭔가 서울 팬들하고 그러니까 서울을 좋아하시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네네네, 거죠. 네네. 그냥 서울에 사시는 분으로. 서울에 사는데 멘털은 에일리언이다. 네네. 이방인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분도 비슷한 댓글을 그쵸. 달아주셨어요. 헉, 포체티노 감독이 잘리다니요? 복망했네 포체티노 감독. 없는 살림에 챔스 결승까지 팀을 올려놨던 감독을 토트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거긴 회장이 제일 문제 아닌지 손흥민도 빨리 짐 싸서 제대로 된 집 찾는 게 나은 걸까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답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시민님이 고양이 이름이 이제 정겹네요. 우리 그러니까요. 동네 고양이는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시민님이 그쵸? 포치보단 레비의 이적 정책이 팀 케미를 망가뜨린 것 같아요. 무리뉴가 와도 레비랑 안 맞을 텐데라고 이렇게 답글을 그 달아주셨네요. 레비에 대한 인식은 다 별로. 일단 공감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레비의 그 짠돌이 그리고 감독을 약간 쥐고 흔들려는 오늘 아침에 그 영국 그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현지에서도.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시민님이. 네. 오, 거기 사시나? 네. 영국 동네 순심이. 그러니까 영국 동네 숭심이니까 그런 것 같죠. 또 이것도 다 이제 뒤에서 같이 얘기를 네네네. 나누실 거죠? 네. 바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아 그래요? 이 부분이요? 네. 예, 이 부분은 뒤에서 나누고요. 네. 다 비슷한 댓글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건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NYBEARS NY 베어스인데 이게 뭘까요? 뉴욕 뉴욕 베어스인가요? 여기 뉴욕 베스? 영국에 이어서 이제 뉴욕으로. 약간 까지. 뉴욕 같아요 뉴욕으로. 일단. 이거 네. 보내주신 분이 뉴욕에서 마이의 사신다고. 오타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 뉴욕에 아니, 사신다고 뉴욕인가 봐요. 보내주셨거든요. 281님이 지난주 질문 중에 지도자와 심판의 이야기 중
지금은 아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체육 선생님이 그 학교 축구 감독도 하고 또 공식 경기 심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종종 나오곤 했죠. 참고로 저희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학교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뉴욕에서 K리그도 계속 보고 축덕숙덕도 애청하는 주 기자님보다 더 아재인 팬입니다. 좋은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뉴욕에서도 주 아, 기자님보다 그렇네요. 더 아재인 맞겠네요. 팬이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부탁드리는 건가요? 그런가 보여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음. 체육 선생님이 그 축구 감독도 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스하키 감독도 하셨어요. 많이 견임하셨네요. 겸임이 아니라 이제 둘 다 축구 체육 선생님이었던 거죠. 아, 다른 그냥? 분인데. 예. 아, 그래서 한 분은 아이스하키 스틱을 들고 다니시면서 스윙을 하셨고 학생들에게, 그렇죠. 한 분은 발길질을 하셨던. 저 때랑 똑같네. 저 때도 남중 나왔었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축구 감독도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오. 때까지는 많이 그렇게 해요. 네. 예, 많이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발로 있고, 많이 차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비선출 지도자 맞아요. 그 그 말씀드린 얘기했었죠. 거는 이제 프로 감독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프로 감독 중에는 비선출이 저희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네, 같다라고 우리나라에. 말씀을 드렸죠. 심판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심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육성하기 시작한 지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난 방송에서 이제 뭐 그 주영민 선배나 이제 하성룡 기자가 얘기했듯이 선수 출신들이 부상을 입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을 때 심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10대부터 심판으로 전문 심판으로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심판이 된 주심들 1세대,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가 바로 뭐 김조격 주심, 그 좋은 경기, 중요한 경기 많이 심판을 보고 있죠. 국제 심판도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이동준 주심, 이런 젊은 심판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기 아주 후기에 월드컵 주심을 이제 키워낸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심판만 열심히 보게끔 이렇게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문제겠지요. 근데 그 국제 심판이 되는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국제 심판을 빨리 해야 월드컵에 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이런 추세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찍 진로를 난 심판으로서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이런 거를 좀 일찍 정해야지 그 선수를 생활하다가 뒤늦게 해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일단 국제 심판을 해야 그렇죠. 어느 정도 심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솔직히 이제 그 국제 심판들 해외에서 이렇게 국제 심판, 뭐 감독관 이런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땡보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처우가 좋아요. 처우가 좋고, 일단 가서 하면 처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죠. 국제 심판을 해야. 그럼 K리그만 보시는 주신 분들은 힘들죠. 그것만으로는 좀 생활이- 아니 그래도 그 전임 심판제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런 K리그 안정적으로 할 수 원만 있게. 예.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네. 2부터도 좀 네. 힘드신. 힘들고 근데 또 약간 그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강제 시스템이잖아요. 심판도. 근데 결국에는 예를 들면 대학 리그에서 심판을 잘 봐야 K2에 가고, 뭐 K2에서 잘 봐야 K1에 가고, 이런 승강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단계를 밟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리그에서 잘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예. 대부분은 아니지만 겸업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겸업을 해야 되는 하다가 상황이죠. 이제 주말에 심판 보시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긴. 그러니까 은행원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자, 댓글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질문 코너. 받아보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오랜만에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정말 네, 오랜만에 인사를 주셨는데요. 좋은 기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기자님, 저는 기사는 아닌데 아나운서님, 작가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친선 경기 주관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스브스 중계를 엄청 기다려온 시청자 입장에서 이번에 UAE 아부다비 브라질 협회 주관이면 브라질이 숙박까지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A매치 기간 때 예선 일정도 있고 친선 경기 일정도 있는데 AFC 경우는 어느 조는 이번 매치 기간에 한 번에 하고 어느 조는 오늘까지 2번 하고 이렇게 일정은 협회 마음대로 동일하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간단해서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네. 조편성 전에 AFC가 2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를 나누잖아요. 시드를 나누고 A조의 1번 시드는 A1, A조의 2번 시드는 A2 뭐 이렇게 쭉 나누면 그 A조, B조, C조, D조, E조 뭐 이렇게 등등의 일정이 미리 정해집니다. 조편성 전에. 네, 그래서 이번 윈도우에 톱 시드 국가는 한 경기만 한다. 어느 조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미리 정해진 일정 때문에 그런 거지 협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톱시드 국가들이 유리하게 일정이 짜여지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반환점을 2승 2무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불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돌았다고는 하지만 내년 시즌 4경기 중에 3경기가 홈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정 짓는 3경기를 홈에서 한다라는 거는 시드 국가, 톱 시드 국가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AFC가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홈 2연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홈에서 두 네. 명이 하기 때문에 일본 시드한테 아주 유리하게 일정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선 경기 주간 비용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아마 조금 얘기가 좀 됐던 걸로 아는데 결국에 친선전은 그 기본적으로 주최하는 국가, 주최하는 협회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상대 팀과 나눌 거냐라는 거는 철저하게 협상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 초청팀에게 뭐 대전료 형식으로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숙박을 뭐 제공하겠다, 항공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그 협회하고 그 협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왔었다고 해요. 뭐 항공을 해줄까, 뭐 호텔을 해줄까, 뭘 해줄까. 근데 우리 협회에서 생각할 때 그 여러 조건보다 우리는 중계권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홈 경기의 중계권을 잡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이득이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협상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중계권료를 받은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항공도 얹어. 자,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그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2차 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예선도 각 협회가 그 홈팀에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협회와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보통 홈앤어웨이로 치러지기 때문에 조건을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니네가 올 때 니네가 만약에 항공료는 니네가 내고 대신에 우리가 호텔은 잡아줄게. 그럼 우리가 갔을 때도 그 급의 호텔을 니네가 잡아줘.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더치페이 하자. 그냥 니네 나라 왔을 때 니네가 알아서 내고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낼게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협회와 협회 간의 관계에 따라서 3차 예선, 최종 예선으로 가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럼 AFC에서 주관을 하니까. 예, 3차 예선을 가면 AFC가 주관하기 때문에 AFC가 일단 기본적인 모두 참가국들에게 마케팅 권한은 다 가져가죠. 비용을 줍니다. 일단 자 우리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한테 일단은 비용을 줄게. 그 안에서 우리가 항공료를 뭐 업그레이드를 하면 돈이 더 들 수도 있겠죠. 뭐 오버차지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숙박을 더 우리가 먼저 간다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그 안에서 우리 예산 안에서 알아서 우리가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질문이요. 네, 넘버 65님이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떼 개그 덕후 넘버 65입니다. 물론 주영민 팀장님이 그렇다는 건 절대 네버 아니라고. 이거 말이 저 이 밀당을 개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네. 주영민 자꾸 절 팀장 거네요.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는. 아재 네. 개그는 좋아한데 너는 아니야. 저도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라떼 있어요. 그러세요. 네. 밀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11월 20일에 보내주셨나 봐요. 오늘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이 확정되고 무리뉴 감독의 부임이 오피셜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체티노 감독의 추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고 이번 시즌과 특히 무리뉴 감독의 2년차 다음 시즌이 볼만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르셀로나의 발베르데 감독이나 마드리드의 지단 감독,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나 유벤투스의 사리 감독처럼 강팀을 맡고 있으나 현재 성적이 뭔가 개운치 않거나 부진한 해외 축구 감독들의 동향은 어떤지요? 그리고 국내 K리그 감독의 교체도 많을 것이란 전망을 이전 회차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전북 현대가 무관으로 끝날 경우 모라이스 감독도 위태한 건 아닐지? 하면서 축덕숙덕에서 알려주세요. 축덕숙덕 묻지다 하트.
아 근데 약간 무서운 게 이 워딩을 어떻게 혹시 정확하게 여자친구 묻지다를 닉네임이 아시지? 넘버 65 아니에요? 묻지다가 또 인스타 안 해요. 방문하셨나? 애청자시네요. 이런 거 다 아시고. 묻지다. 하트도 네. 가득 찬 하트였어. 네. 약간 소름 돋는데요. 묻지다. 묻지당. 네. 앞에 얘기 포체티노 감독 얘기가 또 다시 또 뒤로 미루고 네. 네. K리그 감독 교체는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독을 싸게 자주 바꾸는 트렌드가 지금 있어서 K리그 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트렌드가 되는구나. 지도자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네, K리그 1부라고 해도 시도민 구단에서 만약에 신인 감독을 선임한다라고 할 때 2억 혹은 2억 아래로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안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체도 쉬운 거죠. 그만큼.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냥 뭐 돌아가는 썰들을 그냥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밑에서는 뭐 당연히 뭐 교체가 많을 수밖에 없죠. 뭐 제주 그리고 그 위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11위 경남도 제가 볼 때는 뭐 시즌이 끝나면 감독이 교체가 유력하고요. 유상철 감독님은 건강을 빨리 이제 네. 그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도 사실 좀 변화가 예상되는데 위에는 우승의 향방에 따라서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말씀하셨잖아요. 전북 현대가 네. 무관으로 그쵸. 끝날 경우 네. 모라이스 감독도 위태한 건 아닐지 위태할 수 있죠. 위태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 기대가 또 크고 우승을 그쵸. 해야지 만족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승을 못한다면 어떻게 못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여론도 중요하겠죠. 그렇구나. 우승에 따라서. 그리고 앞부분에 포체티노 감독 추후 행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맨유 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스날. 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스날. 네. 미네는 지금 감독이 없으니까 뭐 어차피 네. 거기도 당연히 새 감독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을 또 추가하겠습니다. 네. 교체 유력한 감독이고요. 자, 그다음 질문이요. 네, 씩씩이님이 다시 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축구장 전광판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해외 축구도 자주 보는데 프리미어리그 보면 전광판이 LED 스타일의 시간 단위가 화면이랑 똑같은 분초까지 나타나더라고요. 선수들도 초 단위 시간까지 보면서 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축 구장인 대구는 전광판 시간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구장도 궁금하고요. 우리나라 축구장도 PL처럼 멋진 전광판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광판에 관심이 관심. 많으시죠. 정확한 근데 뭐 LED에 간판 관련 일을 종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분초 안 나오지 않아요? 아 뭐 근데 그거는 뭐 안 그래도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 질문이 나와서 이렇게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광판에 어떤 그 노출되는 정보들을 중계에서 바로 연동을 하는 거 그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어려운 아니죠. 일이 아닌데 그 노력과 비용은 조금 드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광판들을 엄청 교체하면서 그 안에 넣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구속뿐만 아니라 뭐 구종 그리고 종속, 네. 그다음 공의 회전수 뭐 이런 아이고. 것까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동만 하면 그냥 중계 카메라로 바로 해서 우리가 중계에서 같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A매치의 경우 시간을 그렇게 연동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는 아니고 그냥 뭐 안 굳이. 한대요. 그냥 안 한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구는 분단위 예, 스포츠예요. 예, 그러니까 예. 모든 기록이 다 분단위로 기록이 네. 되죠. 골을 넣어도 그러니까 몇 분? 몇 분으로 딱 끊어요. 그러니까 10분 1초에 넣어도 11분으로 기록돼요. 아, 그래요? 10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0분이 0분의 넘어가니까. 기록 득점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시작해서 시작하면 1분이에요, 무조건 1분부터. 10초에 넣어도 1분.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초는 사실 축구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MLS가 한때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가 워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미식 축구도 그렇고 하키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스포츠들이 시간에 굉장히 예민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 아웃 오브 바운드 그러니까 공이 나가면 시간 멈추고 뭐 이런 시도들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45분 땡 치면은 경기 그 종료하고 네. 이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역시 별로 뭐 이렇게 축구에 썩 맞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어리그 구단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구단이 전광판이 멋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꼭 그렇게 그 플레이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렇죠. 경기장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소박하고 아담한 곳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엘리베이터 팀이라고 부를 수만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네. 팀들 그 중에서도 이제 역사가 오래된 팀들 그러니까 뭐 풀럼 같은 구단은 이미 역사가 120년이 넘었죠.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구단 같은 데 가면은 뭐 엄청 오래된 스탠드 그러니까 그 역사가 다 있는 스탠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광판을 물론 교체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광판이 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축구장들이 전광판이 좋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 제가 봤던 전광판이 제일 좋았던 구장은 그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의 전광판은 그래서 우리 농구장 가면은 대형 이렇게 스크린이 가운데 예, 그러니까 사면에서 볼 수 있는 그 이제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 큰 경기장에. 와. 가운데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좋다. 그래서 뭐 교체 명단까지 다 뜨는 어. 그런 그래서 굉장히 보기 편하네. 네, 네, 네. 확실히 이 그거 팬들은- 하나만 봐도 네, 그런 화면이 있어야 좋은 게 이제 뭐 직관 가서도 어떤 선수 뭐 정보 같은 거 뜨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눈이 가고 더 뭔가 분석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중계도 없으니까. 알리안츠 아레나는 진짜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제가 봤던 자리는 거의 맨 꼭대기였거든요. 그거 안 보면은 사실 잘 경기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네. 아. 요즘에는 경기장의 전광판을 이제 그 구석 쪽에 많이 놓는 네. 그렇죠. 시야를 이 양 가리자. 네. 대각선 쪽에서 해놓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러시아 월드컵 때 그런 경기장이 좀 많았던 것 같고 토트넘의 새 구장 같은 경우도 약간 대각선 쪽에 있으면서 우리가 맞아요. 골 넣고 밑에서 찍으면 전광판이 딱 네.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딱 그 정도 사이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그런 작은 구단들 같은 경우는 그 경기장 굉장히 작은데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차게 딱. 예, 그냥 딱 그 경기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식당 뭐 크게 붙어 있고 쇼핑몰 있고 스카이박스. 이런 거. 웨딩홀, 스카이박스 웨딩홀. 전혀 없어요. 웨딩홀, 있어요. 웨딩홀 맞아. 웨딩홀 있죠. 웨딩홀은 우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웨딩홀이 없으면 웨딩홀과 우리는 마트는 뭐, 있어야죠. 예, 우리는 운영이 안 돼요. 영화관 있어요. 맞아, 영화관하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아니라 잉글랜드 2부 리그였던 것 같은데 페널티킥을 하도 높게 쳐가지고 위에 그 형광등을 맞춰버리는 관중석 위에 형광등을 맞추는 아직도 형광등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경기장들도 있습니다. 네. 자 질문은 여기까지 받은. 이승배님 안 하고요. 아, 그렇죠. 저도 네. 지금 해야죠. 네. 오케이. 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승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정종선 감독에 대해서 SBS에선 취재 계획이 있나요? 연령별 대표팀에서 연이어 좋은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정말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축구계에서 서로 보호하면서 쉬쉬하는 건 아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큰일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럴 리는 절대 없고요. 네.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제가 그래서 이걸 잠깐 이 기사가 처음 언제 나왔는지 찾아봤는데 5월 2일에 채널 A에서 맞아요. 단독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때 이 소스는 이제 제보를 여기저기 한 것 같은데 채널 A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도한 기자는 사회부 기자였던 것 같고요. 스포츠 기자는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이 당시에 경찰청 지능수사대 지수대라고 하죠. 지수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었고 누군가 제보를 해서 경찰에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한 거였어요. 일단 출발이 그 사회부 기자였기 때문에 일단 저희 스포츠 쪽에서는 경찰 쪽 취재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는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도국 저희 사회부에서도 이제 계속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취재는 했고 안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뉴스에서 못 보셔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저희 기사는 계속 썼었고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이제 뭐 상벌위원회에서 영구 제명하는 네. 그런 게 있으면 가서 저희도 보도를 했고 다 취재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 PD 수첩이라든가 그런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게 KBS하고 MBC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했어요. 그 부분에서 그걸 보시고 SBS는 안 하는 것 같다. 비호하는 거 아니냐. 그 아래서 해야 된다는 네. 그런 그 하면은 이제 저희는 그 아래 알이나 해야 궁금한 와이나 뭐 이런 네. 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취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내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언론에 관심 많은 분들은 출입처와 관련된 뭐 이슈들 근데 사실 뭐 언론에 관심 없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출입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장벽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해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이슈를 취재하는 부서가 사실 다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경찰 기자, 사회부의 이제 시민 우리로 하면은 사실상의 많은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팀이 경찰을 취재해야 되고요.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법조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검찰이나 법원을 취재하는 또 기자들이 붙어야 되고 스포츠부 내에서도 축구 담당 기자가 취재를 할 것이냐, 대한체육회를 담당하는 기자가 취재를 할 것이냐도 또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포츠 공정위, 그러니까 과거의 상벌위가 먼저 축구협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체육회의 상급 단체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대한체육회 그 출입 기자들에게 정보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우리 스포츠 팬들은 또 스포츠 뉴스를 많이 보시니까 뉴스가 없으면은 조금 뭐 취재가 미흡한 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뭐 지적이 저희를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그 서울청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한 건 올해 2월이고요. 그리고 그 6월까지 정종성 감독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때까지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특정할 만한 그 취재가 그 어떻게 보면 조사가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그 뒤에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기각됩니다. 법원에서 기각한 사유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MBC 그 PD 수첩을 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부분에서 분노를 하실 포인트가 많지만 정종성 감독이 결국에 그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기자가 막 카메라를 오니까 처음에 주변인들이 말리다가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거기서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짜 그렇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나와 돌아다닐 수 있겠냐라고 일단은 강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정종성 감독에 대해서 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서 강한 징계를 합니다. 영구제명이라는 강한 징계를 하는데 영구제명을 하면 그 이제 축구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보호하면서 쉬쉬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법정 다툼이 있겠죠. 일단은 정종성 감독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인해야지 뭐. 일단 저희도 이게 이제 그 계속 앞으로 꽤 오래 갈 거예요. 이 판정이. 그 결과는 최종 의견에서 들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종선 감독의 집 보셨죠? PD 수첩에서 와 장난 으리으리한 집. 저희도 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 집을 짓는데 또 그리고 대동됐다고 하죠. 네. 기본적으로 이 성폭행 관련된 혐의자들은 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어려워요.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취합하지 않으면 맞아요. 성폭행 관련해서 증거를 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같이 이거 보면서 많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 축구계도 마찬가지고 물론 정종성 감독 개인적으로 끈이 있겠죠. 연줄이 있겠죠. 그 정도 뭐 국가대표까지 역임하고 했으면 그리고 강남의 고등학교 감독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파워를 가질 정도면 굉장히 연줄이 있겠지만 그건 뭐 차치하고 지금 축구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어느 누구도 비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고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K리그로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뭐 유상철 감독의 투혼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찡한 네. 경기였는데 37라운드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네, 선두 울산과 2위 전북이 1대1로 비기면서 여전히 승점 3점 차를 유지했습니다. 울산은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할 수 있지만 또 상대가 동해안 라이벌 포항이어서 조금 부담스럽고요. 전북은 최종전에서 강원을 만납니다. 3위 서울이 포항에 패하고 4위 대구가 승리하면서 3위 경쟁도 끝까지 왔습니다. 승점 1점 차의 서울과 대구의 맞대결만 남았고요. 제주의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10위 인천, 11위 경남은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또 1점 차를 유지했는데요. 최종전에서 이제 운명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예. 난리 나겠네요. 네, 뭐 이야기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잔류 경쟁, 그다음에 3위 경쟁, 그리고 우승 경쟁. 진짜. 먼저 잔류 경쟁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잔류 경쟁이 우승 경쟁만큼 관심이- 뜨거운 관심을 네. 끌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지난 주말에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맞아요, 비 왔죠. 많이 만 명이 늦게 왔어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경기장에 많은 응원 플래카드가 걸렸고요. 유상철 감독이 굉장히 그 박진감 넘치게 그 벤치에 한 번도 앉지 않았어요. 그쵸. 90분 동안 네.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경기 골이 터졌을 때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관중들. 팬들. 인천은 항상 이 시즌 마지막이 되면 눈물을 흘려요. 근데 결국에. 뭔가 극적이어서 인천인데 이번 시즌은 더 극적인 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죠. 네. 최장암 사기가 뭐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걸 공개한 다음에 첫 경기여서 네.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경기예요. 근데 유상철 감독은 전혀 아주 담담하게 지금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 그 6경기 모두 그러니까 경기 입장할 때 등장 음악을 틀지 않고 그러니까 30초 동안 기립박수 치면서 유상철 감독을 응원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정작 유상철 감독은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한테 그럴 필요 없다. 팬들에게 네. 모든 걸 모든 건 팬들을 위해서 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찡함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요 근래 그 한참 그 성남점 했을 때 유상철 감독님이 황달 증세가 좀 심했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괜찮아지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30초간 박수는 K리그 전 경기에서 했었잖아요. 또 그래서 또 볼 그 좀 더 의미 있었던 게 있고 저 멀리 요코하마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걸개랑 유상철 응원 메시지가 또 홈 경기도 아니고 그날 원정 경기였거든요. 요코하마가 그것도 되게 대단하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또 후반에 교체 투입한 선수 2명이 골을 골 넣었잖아요. 넣었죠. 문창진하고 케인데. 그리고 유비의- 그 문창진 선수는 또 골 넣고 또 유상철 감독에게 음. 달려오는 뭐 그 장면도 케인데 선수는 또 시즌 첫 골이잖아요. 네. 그렇게 아유. 세레모니가 딱 가만히 있는 게 나 드디어 골 하나 넣었어 하고 그날 인스타에도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자기 킹이즈 백이라고. 아, 네. 진짜 하드웨어는 하필 정말 그렇게 하드웨어는 UFC 감이야. 정말 등발이 파이터예요, 파이터. 뛰어올 때도 이 갑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옆에 막- 못 붙을 것 같아 선수들이. 골도 멋있게 넣었어요. 진짜 이겨서 멋있게 다행이야. 넣었죠. 볼 트래핑하고 나서. 유상철 감독이 이제 끝나고 관중석 앞에 가서 만세삼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중에 저는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기적은 오지 않는다. 그렇죠. 저는 그 멘트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좀 열심히 한번 싸워서 다른 아픈 그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유상철 감독님도 있지만 또 개그맨 그 김천민 씨가 막 예. 팬벤다졸 그런 복용 관련해서 기사에 맞아요. 되게 많이 뜨는데 이런 그 암 환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희망이나 좀 좋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또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철 감독이 처음으로 이 진단을 받았을 때는 사실상 거의 포기하는 마음 네. 이런 게 컸다 그래요. 근데 갈수록 점점 응원을 받으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고 네.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힘이 나고 그래서 점점 더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앞으로도 네.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마지막 경쟁은 정말 재밌게 됐습니다. 네. 반면 제주요? 굿바이 제주, 맛집만 남겨놓고 어디 가나요? I'm sorry 집만 제주. 남겨놓고 네. 떠나가느냐. 맛집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네. 제주는 너무나 근데 좀 허무하게 졌어요. 허무했죠. 뭐 마지막에는 이제 이창민 선수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네. 뭐 좀 그야말로 진짜 안 좋은 골 다 보여주고 졌어요. 아니 10분 사이에. 그러니까
홈 경기였고 네. 또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까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승리로 가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후반에 그냥 10분 사이에 세 네. 골을 네.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요 근래 이 제주 강등에 대한 취재팔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프런트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는 것도 있었고 뭐 선수 영입에 대한 얘기도 많았는데 일단 제가 일반적인 그냥 대중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장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이제 감독이든 선수든 간에 일단 최은견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딱히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은견 감독이 좋은 말만 하는 스타일이다. 그 선수들한테 나쁜 말 잘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뭐 기사에서 봤었고 만약에 또 이 위에서 잡아주는 게 없으면은 선수들 내에서도 뭐 주장이라든지 어떤 한 선수가 좀 중심이 돼서 팀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 그런 역할의 사람도 좀 모자르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뭐 제주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주에 사실 뭐 그 면면을 보면 구성을 보면 이렇게 강등이 될 위치에 있어야 될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왜 이럴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쉽게 찾는 게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이 있대. 네. 그러면은 뭐 누구랑 안 좋대. 뭐 프론트가 뭐 엉망이래. 뭐 감독이 뭐 장악력이 떨어진대.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은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냥 축구라는 종목이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멤버로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집니다. 이따가 토트넘 얘기를 할 때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토트넘이 뭐 그냥 그럭저럭 뭐 대충 뭐 비비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무리뉴 감독이 이긴 게 원정에서 10개월 만이에요. 네, 진짜 16 오랜만이죠. 너무 경기. 오랜만이다. 네. 그러니까 거의 1년을 못 이긴 거예요 원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축구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최은경 감독이 싫은 소리를 못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선수단 장악력이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은경 감독은 그렇게 지도력이 뭐 선수단 장악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다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런트와의 갈등은 결과인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팀이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없이 간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감독이 뭐 선수단에 대한 장악이 확실히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것도 사실 당연한 이야기여서 다만 그러니까 제주 전부터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팀의 경험 부족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쯤은 뭔가 새로운 아주 큰 변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보면 또 무리뉴 감독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결단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의 시기를 놓친 거는 분명하고요. 일단 감독 교체 자체가 많이 늦었죠. 네. 질질 끌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뭐 선수단 변화라는 거는 뭐 판단이었겠지만 아무튼 뭐 그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을 놓쳤지요. 놓쳐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뭐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당장 일단은 거의 준 대표급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과연 2부 리그에 남아 있으려고 할 것이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더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그 승격을 해서 올라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진짜 구단의 경영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갔는데 올 시즌 아주 안 좋았죠. 기업 구단이 내려오면은 반등을 빨리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가 어느 정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산도 내려가서 비슷한 수준의 정몽규 회장이 내려가자마자 강등되자마자 사과하고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거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근데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올 시즌의 플레이오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제가 알기로는 당장 내려간다고 해서 내년부터 뭐 예산을 확 줄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업 구단답게 그리고 프로축구 원년 멤버입니다. 유공에서 시작한 그 원년 멤버로서 그리고 그 프런트들을 면면을 보면은 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오래 그 프로축구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선수들을 얼마나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1부 리그에 잔류하는 게 어렵냐 2부 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어렵냐
전 일부 리그 그러니까 2부 리그 우승이 훨씬 훨씬 어렵다. 훨씬 어렵죠. 훨씬 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조직 또 학생이라면 어느 학교를 가도 그 조직에서 탑이 되는 건 다 어려워요. 이 조직이 뭐 탑 조직 자체가 탑 클래스이건 아니면 조직이 좀 아래에 있는 클래스이건 간에 그 조직에서 탑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그 굉장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겠죠. 네. 또 제주는 또 비행기 값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그런 진짜로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거는 뭐 뻔하죠. 그런 얘기도 되게 많던데 2부 리그가 그래서 이제 제주가 2부 리그로 가면은 2부 리그에 있는 팀들이 되게 힘들어할 거다. 원정 비용 갈 때 때문에. 재정적인 뭐 그런 원정 갈 때 비용은 다 팀 내에서 뭐 늘긴 아예 늘긴 그렇죠. 늘긴 느는데 근데 뭐 다른 팀들이야 뭐 많이 안 가요. 그렇게 많이 안 네, 가니까. 제주 원정 경기라 봐야 몇 번 할까요? 네, 1년에 1년에 한 뭐 뭐 많아요. 제주는 한 서너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제주 특가도 많이 뜨고 하니까 또 싸게 미안. 아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네. 배 타고 다니지 뭐. 네, 그 제주, 그러니까 서울 제주, 김포 제주 항로만큼 그 바쁜, 그러니까 네. 많은 항로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모든 팀이 서울에서 출발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방에서 제주로 가는 게 어려운 구단들도 굉장히 있죠. 많거든요. 강원 같은 경우도 좀 그럴 것 같고. 뭐 그렇죠. 네. 아, 예.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주 제주는 힘내세요. 힘겨운 2020 아. 오. 이게 왜 그러지? 음. 하면서 힘겨운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도 이겼습니다. 이겨서 돌아온 휴날두가 또 호흡 오랜만에 세레머니를 호흡 세레머니를 해서 잠잠해져서 다시 화제가 해봤다고. 됐는데 잠잠해졌나요?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아니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 그 팔로우- 팔로우 끊었더라고요. 네. 그게 또 기사로. 이 시점에 효날두? 이 시점에. 네. 손흥민은 끊었는데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역시 손흥민은 팬들의 마음을 알아. 역시 네. 대스타예요. 언제 또 끊었대? 그러니까요. 웃기다. 어쨌든 경남과 인천의 마지막 대결. 경기. 네. 아, 어떻게 또 이게 또 그렇게? 경남에서 하잖아요. 아니 이거 대진을 참 이번 시즌은 이 기가 최종적 막히게 대진을 짰어요. 누가 문어야 짰나요? 문어. 예언가예요. 아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잔류 경쟁 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승 경쟁 전북과 울산 네, 1대1. 경기 내용은 한 3대1 네. 정도로 봅니다. 전 저는. 울산이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울산이 지는 불안불안했죠. 내용상으로 네. 지는 경기였죠. 너무 약간 끌려다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니 안방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전반전은 정말 거의 내렸었죠. 완전 내려섰죠. 내려서면 안 되는 전북이 팀이에요. 완전 원사이드였잖아요. 음. 정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홈팬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아무리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을 한다고 해도 수비만 탄탄히 했던 전반전이었잖아요. 네. 거의. 그래서 약간 김보경 선수도 잘 눈에 안 띄고 그러니까요. 주니어 선수도 그렇게 눈에 안 눈에 안 띄었던 띄었죠. 경기였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선수 로페즈- 슛한 기억이 잘 없어요. 로페즈만 보였던 것 네, 같아요. 거의 로페즈 뭐 또 전반에는. 로페즈. 저 로페즈 이동국 네. 선수 이동국 선수도 골대 맞추고 날카로웠죠. 너무 아까웠어.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문선민 선수가 빠진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왼쪽 네. 라인에 문선민 있었으면 오른쪽에 있었으면 좀 더 났을 네, 것 그러니까 같다. 김진수 선수랑 로페즈가 있는 이 왼쪽은 확실히 살아나는 게 보였는데 네. 오른쪽에 이게 확실히 문선민 선수가 크랙이었구나. 혼자서 이게 다 음. 부서져서 들어갔던 건데 이게 사라지니까 확실히 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김보경 선수 지난번에 스스스 왔을 때 물어봤었거든요. 그 진짜 감독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쓰라고 주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선수들의 판단이냐? 도대체 뭐냐? 왜 울산은 내려서 이기고 있는 올라가야 상황에서 돼요. 자꾸 내려쓰냐? 네. 답답하게. 올라가야 라고 했는데 되는데. 일단 김보경 선수는 방송이니까 일단 네. 감독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독님이 지시하는 건 아니고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일단 김보경 선수는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그 실제로는 감독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말이 진실은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 경기의 중요성은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우승컵도 그리고 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있었죠. 와 있었죠. 와 와 있었죠. 있었다면서. 와 있었죠. 와 있었죠. 멋있게. 여기서 다음 주에 그 이기만 우승컵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한 중간쯤 주기로 가야 되나?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기자님들은 취재를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하고. 고민이에요. 고민이죠. 고민이에요. 고민이죠. 전반전 여기 갔다 후반전 갈 수도 없고 멀어서. 아니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답답했어요. 저 출근해서 보는데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 경기였죠. 네. 답답했죠. 울산 둘 다 답답했죠. 음. 전북도 안 들어가서 답답했고 울산은 네. 경기 자체가 답답했고. 어떻게 결승전인데 어떻게 보면 애초에 좀 무승부를 노리고 왔던 것도 있는 것 같기도 생각해보면 하고 너무 답답해. 너무 내려서서. 울산이 무승부를 노릴 입장은 아니지. 아니죠. 이겨야죠. 이겨야지. 근데 물론 공격이- 무승부를 해도 유리하긴 하지만 네. 아니지. 마지막 경기를 포항이야. 봤을 때는 그렇죠. 울산 포항. 포항이 쉽게 져주지 포항이 않을까. 서울을 3대 0으로 깼잖아요. 네. 지난 물론 뭐 그 경기도 결과적으로는 3대 0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만 사실 서울이 무너진 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PK가 그 이제를 하나 줬고 그래서 핸드볼 파울을 주면서 이제 PK를 하나 준 다음에 선수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이 경기를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3위를 좀 확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크다 보니까 거기다 홈 마지막 홈. 네, 마지막 홈 경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간 거지. 앞으로 나갔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두 골은 그냥 뻥뻥 뚫려- 역습에 그냥 뭐 뻥뻥 그냥, 뚫린 거예요. 네, 뻥뻥 뚫려 있더라고. 이게 참 어려워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중간에 그 박동진 선수가 그 부상 당하고 그 포항 선수가 부상 때문에 누워 있었는데 터치라인 근처에서 그냥 다리를 잡고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박동진 선수 팬들의 원래 그래요. 좀 질타도 많이 받은. 네. 좀 경기가 다 재밌었네. 울산 전북 경기가 그리고 특히 또 이 골에서 다 멋있게 김진수 오, 선수는 난리. 진짜 와. 저는 라이브로 봤는데 입이 너무- 떡 벌어져. 거의 뭐 올해 골이라고 해도 네.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미친 진짜 잘 거의 쳤어요. 뭐 기가 막힌 발리슛. 사실 원래 이 김진수 선수가 왼발 슛을 되게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슛 중에서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제대로 걸린 슛이다. 그게 또 어떻게 느낌이 울산 있었고. 전북전에 나왔죠? 불트위스는 세레머니가 화제됐잖아요. 그렇죠. 골로 무릎 괜찮대요? 무릎 콩 해버려가서. 불트위스도 올해 첫 골이잖아요. 네. 부상 때문에 엄청 오래 쉬다가 와서 골 넣고 무릎을 그렇게 크게 찌면 잔디 들리고. 골도 참 좀 난리. 전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아쉽게. 많은 예. 골일 것 같아요. 실점일 것 같아요. 네. 넣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약간 근데 좀 전북도 그 순간 집중력이 완전 흐트러진 흐트러졌어요. 거죠. 그때 한 순간에- 계속 코너킥이 이어지면서 네. 완전 우왕좌왕. 맞아요. 네. 완전 우왕좌왕하고. 완전 그 위치 다 잃어버리고 누가 누구를 막아야 되는지 막 이런 어? 거 다 잃어버리고. 하다가 들어간 느낌. 그때 불티스가 제대로 점프도 안 했어요. 그렇죠. 거의 백헤딩 서서 헤딩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크로스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공중에 훅 떴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들어가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헤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더 잘 안 안 됐을 됐을 수도 수도 있는. 그냥 어떻게 그냥 머리만 맞추려고 네, 공만 따내려고 네. 하다가 네. 보니까 들어간 그런 케이스죠. 불투기 선수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표정이랑 오. 그렇게 빵긋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좋아하시더라. 근데 안 넣었으면은 좋아하시더라. 네. 네. 착하셔. 말씀도 참.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전북이 강원하고 하고 홈에서 네. 하고 울산이 홈에서? 포항과 홈에서 합니다. 네. 대구 포항- 서울이에요. 대구 서울도 잘 짰다. 근데 진짜 대구 잘 짰다. 원정이야. 그 서울이. 6년 전에 포항 서울 원정. 울산이 그 우승에 도전했던 마지막 기회가 6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경기가 동해안 더비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이었다며. 12월 1일이었어요. 날짜가? 날짜도 장소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포항 걸개가 어.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리고 울산이 가세요? 극장골로 졌습니다 이날. 네. 그래가지고 후반 추가 시간 4분 남겨놓고 졌죠. 승점 2점 차였던 포항이 극적으로 역전 우승을 네. 하는데 어떻게 만약- 이렇게 돼? 데자뷰가 될 것이냐, 네, 새로 역사를 쓸 것이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것이냐. 울산이 이악 물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울산이 지고 전북 이기면은 승점이 같아지면서 이제 다득점이 다득점으로 전북이 가죠. 앞서잖아요. 예, 다득점도 근데 이제 한 한 골, 점밖에 한 차이 안 골. 나요. 네. 근데 이것도 알 수가 없겠다. 김도훈 감독은 과거는 과거이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는 없었고 대다수 우리 선수들도 그때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뛰었던 선수가 근데 강민수 선수 강민수, 김승규 김승규 선수 선수예요? 두 분이 있습니다.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잠을 잘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3위 싸움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서울이 포항에 3대 0으로 완패했고 대구가 네. 광원에 4대 2로 승리를 하면서 아하. 서울 대구 맞대결. 이 서울 대구도 대구에서 이번 시즌 하잖아요. 또 볼만한 앙숙 매치였잖아요. 네, 나름 이번 시즌 신축구장에서. 스토리도 있었고 근데 대구 잘해. 또 이상하게 여기서 대구는 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드라마가 막 뒤집기 드라마가 다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니 대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갔던 횟집 세종야. 사장 이름이 대구였던 거 아세요? 아 예. 네. 그래서 대구야 대구야. 대구 진짜. 음식 잘해요. 네. 잘해. 이거 어떻게 되려나? 아, 네. 하여튼 관심이 많아지는 K리그 이번 주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국내 축구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토트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 골과 도움을 손이.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골, 시즌 9호 골을 넣었습니다. 무리뉴 감독 기자회견부터 뭐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험블 원으로 또 말의 잔치였죠. 말잔치. 무리뉴라서. 변수리.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들었다 놨다. 네. 좀 달라진 모습 보여줬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토트넘? 아이고, 저는- 기침하면서 봤구나. 어떻게 봤어요? 저는 되게 간결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뭐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보였고, 이게 그 선수 선발 명단도 좀 바뀐 게 보였잖아요. 사실 저는 모우라 선수를 왜 이렇게 안 쓸까 포체티노 감독이 작년에 이제 챔스에서도 엄청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오랜만에 생각이 듣네요, 있었는데 모우라는. 모우라 선수를 또 왜 쓰는지도 보여준 그런 경기 아니었나. 네. 저 일단 뭐 아직까지는 부임한 지 초반이라서 그런 또 뭐 일명 말하는 허니문 기간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경기력이 좋아진 건지 좀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주바페는 어땠어요? 저는 뭐 경기도 경기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선. 근데 또 왜 이렇게 카메라 구도를 그렇게 잡나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간절하게. 딱 작정하듯이 잡았더라고요. 무리뉴의 뒷모습과 이제 저 멀리서 거기에 원래 걸어오는- 손흥민 선수가 그 유니폼을 주고 네. 혼자서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손흥민 혼자 걸어왔으면 정말 끝까지 그림이었을 거예요. 중간에 알리가 끼어. 딱 껴서 같이 오잖아요. 알리가 옆에서 중간에 껴서 같이 투샷이 돼서 조금 더 멋진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그 연출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선수들이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이해가 있어야 사실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리뉴 감독은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예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수 그 팬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제스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험블원한 모습을 지금 사실상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네. 일단은 뭐 경기 얘기를 시작을 하였으니까 일단 무리뉴 감독이 뭔가를 바꿔냈다라고 사실 본인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달라진 거는 그냥 눈에 띄게 달라진 거는 뽕 작가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이 4명을 다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데스크 라인에서 이제 에릭센을 빼고 여기에 이제 모우라를 넣어서 이제 4명을 조합을 맞춰본 게 좀 달라진 점인데 굉장히 잘 됐죠. 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뭐 아무래도 영국 언론들은 영국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알리가 살아난 거에 네.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감독도 경기 후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모우라가 골이 된 두 번째 장면 그 장면에 발판을 놓은 게 알리잖아요. 알리가 공을 받아서 넘어져서 넘어진 상황에서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한테. 그리고 네. 뭐 대충 찬 게 아니라 살려내겠다는 찬 게 아니라 정말 넘어진 상태에서 집념을 갖고 여기서 요렇게 패스를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달라진 알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리뉴 감독이 경기 네. 끝나고 알리한테 그랬대요. 너 혹시 알리 동생 아니냐고. 너무 달라져서 딴 사람이냐고. 이번 시즌에 보던 알리가 아니라 알리가 네, 아니라 네, 이거지. 네. 가수 알리입니다. 예전에 전성기 시절의 그 알리. 그렇죠. 아, 한 가수 알리. 살아있죠. 네. 가수 알리가 왜 나옵니까 거기? 무하마드 알리 동생이라길래 무함마드 알리 할걸 그랬구나. 알리스타는 아시는 분 없겠죠? 가볍게 자, 알리가 있나? 자 자, 벌처럼 갑시다. 쏘아이죠. 자, 그러니까 그 알리 같은 경우에 벌써 뭘 주문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감독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 에너지를 보여주고 상대한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 경기에서는 일단 알리가 아주 그 요구를 잘 잘.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뭐 무리뉴가 한 명이 와가지고 모든 걸 바꿔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마법사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인 감독.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넘어가 보자면 아까 질문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레비 이제 구단주와 네, 케미. 무리뉴의 특성상 분명히 부닥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왜?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무리뉴 감독은 뭐 지금은 언론에 본인의 험블 원, 뭐 이렇게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면 충분하다, 이 선수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입 안 한다 막 겨울 이러지 영입 않았어요. 뭐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본인은 아무튼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전과는 다른 이미지를 네. 보여줬죠. 지금 딴 사람이 돼서 왔어요. 그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는 토트넘을 변화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토트넘의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시키러 왔다. 하는 굉장히 그 험블러다운 얘기를 했어요. 텀블러인데 이건. 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술에서 좀 인상적인 걸 보자면 4-2-3-1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모우라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좌우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델리알리를 중앙에 놓고, 그러니까 델리알리는 거의 그 패스 분배, 전진 네. 패스만 분배, 거의 전진 패스 분배하는 역할을 했었고,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포백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약간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오리에는 계속 거의 뭐 위 아래 윙어였죠. 위 아래 네. 이렇게 다녔고, 그다음 맨 왼쪽 벤 왼쪽 데이비스. 풀백인 벤 데이비스는 이게 좌고 우면 거의 뭐 쓰리백처럼 오른쪽 오른쪽을 다 네. 보면서 오른쪽 왼쪽을 다녔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리에가 나가면 벤 데이비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3백이 되는 이런 형태였고, 오리에는 계속 오른쪽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렸고, 오리에니까 오른쪽. 오리에가 일로 오리 하면 모우라가 가운데로 모아요. 그러니까 모우라가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오리에는 오른쪽, 모우라는 모아요. 그렇지. 이거를 알리 없는 알리는 지금 여기서 패스를 어디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와, 난리다 난리. 아이고 아재 개그 송년회네 거의. 숙련했네 정말. 콧물이 막 나오고 눈물과 함께 콧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거의 위아래 그러니까 좌우도 좀 움직였지만 네.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고,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이렇게 그 3백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의 그 기동력이 좋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오리의 기동력과 손흥민의 기동력을 약간 비대칭으로 놓고 네. 모우라를 오히려 안쪽으로 넣는 이런 약간 그런 좀 굉장히 특이한 전술이죠. 네, 특이한 말로 만들어. 변칙적인 전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팀은 헷갈리는 거죠. 누굴 막아야 되나? 그러니까 얘는 오버래핑을 안 해 이쪽은. 그러면 상대 팀도 기형이 되는 거예요. 상대 팀도 대응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을 주는 전술이라서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잘 먹혔다고 보고. 공격적으로 잘 먹혔죠. 근데 이제 하나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에릭 다이어는 좀 아니죠. 약했죠. 그러니까 다이. 에릭 다이어는 다이어는 다이.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에릭 다이어가 올 시즌에 3경기인가밖에 안 뛰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그렇죠. 이제 중용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다이어가 주사위 아닌가요? 주사위? 다이스. 다이스. 네. 워낙에 무리뉴 감독이 그 다이어 선수가 있는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맨유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싸웠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누구야? 많이 싸웠던 무리뉴랑 많이 싸웠던. 맨유 포그바? 네, 포그바 선수를 자꾸 요 밑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놔두려고 하면서. 그래서 싫어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다이어 선수가 무리뉴 감독의 기대만큼 부응해줄 수 있을지. 네. 그리고 그 BBC에서 이 무리뉴 영입에 대해서 레비의 레비의 전략 무엇이었는가에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쓴 걸 봤는데, 일단 뭐 팀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 쇄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관심이 토트넘한테 갔어요. 그럼요. 네. 그게 제일 크죠. 사실 지난 주말에 최고의 빅매치는 맨시티하고 첼시였어요. 첼시. 또 네. 리버풀의 무패 행진. 네.
다 묻혔다. 네, 다 무리뉴 완전 하나로. 묻혔어요. 무리뉴가 선임되면서부터 진짜 스타긴 모든 스타야. 축구 뉴스의 톱은 다 무리뉴예요. 회장님 무리뉴. 너무 좋아하실 것 어.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뿌듯뿌듯. 흥행에는 대박이다. 응. 네. 그래서 무리뉴 이스 박스 오피스예요 제목이. 그 기사의 멀티플렉스가 제목이. 상영관이 다 어. 무리뉴로 꽉 찼어. 그렇죠. 그렇지. 일단은 흥행에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경기 내용 면에서도 아직 이겨서 또 또 일단 무리뉴가 던지면 다 기사가 됐잖아요. 멘트만 던지면. 멘트 하나 하면 진짜 진짜 멘트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다려서 이제 손흥민만 바라보면은 기사가 되는. 하디슈야 하디슈 무리뉴.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한 성공을 거뒀어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다시 그 아까 질문들로 이렇게 좀 돌아가서 풀자면 그러니까 토트넘의 구단주 입장에서 굉장히 현명한 소비를 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에서 이렇게 10달 동안 못 이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은 경질을 하고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팀을 변화시키는 가장 싼 방법이에요. 감독 한 명을 바뀌면 그 첫날 선수들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새로운 트라이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공기. 자 일단 이걸 보셨어야 될 텐데. 보셨을까? 이거 진짜- 주영민 기자님이 네. 코푼 휴지로 공기를 하셨습니다. 자, 네. 이 장면은 꼭 유튜브에서 찾아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꺾기까지. 꺾기까지. 그러니까 자 그 상황에서 뭐 200억이 넘는 돈을 썼다라고 해서 뭐 레비답지 않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단주 입장에서는 구단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해서 그 새로운 경기장을 신축 경기장을 지으면서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리뉴를 대고 왔구나. 무리수를 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은 인터내셔널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팀의 지위를 유지를 못하면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계적인 팀의 지위는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가장 간단하게는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스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감독을 누구를 데려온다 한들 지금 팀이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뭐 뿐만 아니죠. 뭐 알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에릭센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뉴의 한 명이 온으로 해서 결국에는 고민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독은 일단 다음 시즌이 우승이 목표로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봐 비벼봐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도자고요. 네. 좋은 결국에 카드까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으로는 이 지위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연계예요. 미국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자본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무리뉴 감독만한 사실 얼굴을 할 수 있는 지도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 그 신축구장에서 NFL의 시범 경기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비시즌에 늘 그래서 미국에서 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무리뉴를 선택한 거는 레비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근데 그게 무리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리뉴 감독은 지금 아무리 뭐 험블 원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럼. 그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원하는 수준이 높고 그것을 싸워서 그럼 쟁취해내는 지금은 광어회를 먹어도 결국은 참치를 좋아한다니까. 그렇죠. 금가루가 결국 참치를 뿌려져야 달라고 할 돼요. 거라고요 결국은. 예. 결국에는 나는 먹은 게 없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사장님이 갖고 오실 수밖에 없게. 도마를 들고 오시는 거지. 예. 모셔 그러면서 결국에는 갖고 와야 되는. 예.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뉴 감독의 늘 3년차 징크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항상 3년차가 되는 순간 언론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단 한 번도 다이너스티, 그러니까 왕조를 건설한 적이 없는 감독으로 그 뽑히는 명장이에요. 그러니까 3년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기한이 있네. 유통기한이 있죠. 왜냐하면 3년이 되면은 이제 구단과의 그 수뇌부의 갈등이 불거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길어야 2년일 것이다. 그러니까 길어야 2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배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등의 시작은 아마 또 선수 영입일 거예요. 네. 보나마나. 네. 네. 잘 안 해주기로 또 유명한 회장님이니까. 그렇죠. 안 해주고 그 무리뉴 감독은 모든 그 선수단에 관한 정권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극이 만난 거. 지금은 일단 딱 악수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아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거질 가능성이. 근데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관심은 가잖아요. 네, 관심도 보는 가고 재미가 훨씬- 그리고 브리뉴 감독이 진짜 바뀌었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 왜냐면 좀 재밌어 사람이. 네, 인터뷰 중에 저는 제일 그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름을 무적으로 지내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를 분석해보고 그랬대잖아요. 네, 네. 분석할 게 없어서 자기 그렇구나. 자신을 분석해보고 분석가는 분석가네. 그 정도로 자기가 험불원이라고 험불이라서 분석- 첫 멘트가 I'm humble 그거예요. 딱. 분석하고 와서 얻어낸 결과가 그건가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걸 약간 느꼈을지도 모르고 자아성찰. 갑자기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좀 너무 했었구나. 자기 반성? 네. 내가 한 팀에 오래 사실 머물렀. 무리뉴 감독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밉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뒤끝 장렬에다가 말 막하고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근데 세레머니 같은-거나. 또 손흥민 네. 선수와 함께 있는 모습 보니까 이제 곱상이 됐어. 갑자기 우리 편. 아니 그 갑자기. 뒷모습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상도 선해. 눈이 선해졌어요. 옛날에 그 흰머리가 굉장히 세게 보였는데 이제 인자해 보이니까. 원래 이 인상 빡 요거였잖아요. 인자서야 인자해 맞아요. 보이는 건 왜일까? 뭐 이런. 맞아. 그 내일이죠? 내일 챔피언스리그. 네, 올림피아코스. 네, 올림피아코스 이거 이기면은 16강에 확정이 되나요? 네, 확정이 되죠. 다행이네요. 여기서도 뭐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뭐 어이없이 2골 먼저 넣고 비겼잖아요, 그때. 네. 너무 웃기다. 선수보다 더 집중되는 감독. 그렇죠. 약간 우리 프로야구로 치면 예전에 김성근 감독 센 감독이잖아요. 김성근 감독 하나 올 때 그 관심도 그런 느낌. 선수들은 다 완전히 묻히고 감독 위주로 가는. 진짜. 하여간 대단한 감독이에요. 근데 열정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날 그 영입된 첫날 구단에서 잤대는 거 아니에요? 네. 잠옷 입고 토트넘 잠옷 입고. 그러니까 그냥 구단에서 그냥 그러니까 진짜 백수 시간이 너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이제 써도 되죠? 이렇게 행복과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진짜 열정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구단에서 진짜 먹고 자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사실 평가를 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더 풀어주고 선수들에게도 자유를 더 많이 주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 정도의 열정이면은 유노를 뺨치고도 남겠다라는 열정 생각이 만수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쭈면은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나갈 때만 해도 선수들이 이제 선수단에서 이제 막 다른 팀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많을 거다. 뭐 손흥민 선수만 해도 그렇고 특히 지금 재계약 안 돼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가능성이 혹시 있죠. 뭐 에릭슨. 지금 무리뉴 감독이 오면서 이 선수들의 거취가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무리뉴가 확실하게 험불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제는 좀 가라앉지 않을까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허니문, 그러니까 감독의 초기 부임 때 왜 허니문이라는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지도자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쓰지 내가 싫어하는 선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써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은 아무리 포체티노가 명장이어도 나는 이 팀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팀이라는 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제로 베이스가 됐고 이제 새롭게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영국 그 기자들끼리 그 무리뉴 감독이 첫날 훈련을 지도했잖아요. 이날 뭐가 제일 달라졌을까요? 그랬을 때 어떤 기자가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늦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첫인상. 그럼요. 첫날 지각하면 이제 맞아, 걸렸다가 찍히는 이제 거지. 네. 선생님한테 찍히는 거야. 거기는 막 지각하면 벌금이 3천만 엄청 원씩. 엄청 세죠.
그런 거를 본다면 그 효과가 몇 경기는 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리고 아까 뽕 작가가 그 토트넘의 스타일이 굉장히 좀 간결해졌다 이런 네. 얘기했는데 딱 맞아요. 그게 무리뉴 스타일이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5년 동안 빌드업을 해왔던 선수들이 something new 새로운 거에 그 적응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힘들었는데 잘 적응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전까지 그 포체티노 감독이 빌드업 위주로의 축구를 했다는 걸 거기서 보여줬던 거고 무리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빌드업이 아니고 쭉쭉 직선 축구. 위 아래 오리에 모이고 오리에 이런 모이고? 축구.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이 굵은 축구를 하는 스타일. 네. 이런 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리뉴 감독 체제하에서 토트넘의 반등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뭐 많은 화제를 또 네. 뿌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손흥민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제가 네. 해외 축구 네네. 해축. 얘기를 조금 하면 일본 축구 J리그에서 화제가 한 2가지 정도 있었는데 53살의 미우라가 뛰는 요코하마 FC가 1부 리그. J2 리그에서 2위를 확보하면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어요. 오. 53살이면 미우라 현역 시절 기억하죠? 그럼요. 미우라가 타즈 제일 댄스. 53살? 예. 전 예전- 세계 현역 선수 중에 최고령입니다. 만나이겠죠? 이거 당연히. 만 53살 어쨌든 네. 뭐 60몇 년생인데. 7년 그쯤 되던 것 같은데 6년 동국이 형 7년. 더 뛰셔야겠다. 그 예전에 미국 월드컵을 전후해서가 전성기였죠 이 선수 전성기. 그러니까 미우라는 67 진짜 년생이니까. 안타까운 선수예요. 우리가 미우라 정말 안타까운 선수죠. 월드컵을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결국에. 그때마다 부상 시기가 겹쳤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자기보다 조금씩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94년 미국 월드컵이 전성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때는 정말 진짜 미친 듯이 잘했어요.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우리한테 엄청 골 잘했고. 넣어가지고 우리가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 도하의 기적이 아, 그때예요. 네. 그래서 못 가요. 그럼 못 가게 되지. 못 가요. 94년은 못 가고 98년에는 뭐 나카야마, 나카타 이런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또 최종 예선에선 잘했거든요. 최종 예선에서는 되게 그 미우라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결국에는 본선을 결국에 무대를 못 밟았고 2002년에 마지막 한번 꿈을 꿨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좀 나이가 좀 많았던 상황이죠. 67 년생으로 7년 네. 7년 네. 6 네. 그러니까 그 연령대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본다면은 사실 뭐 홍명보 황선홍 감독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 감독은 69년생으로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조금 위고 그리고 황선홍 감독도 68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지금은 뭐 지도자로서 이미 그리고 우리 그렇죠. 뭐 하고 있지만 현역 여전히 선수죠. 현역 선수로. 저는 미우라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약간 이것도 제 라떼 하나 꺼내든 음. 건데 그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출장을 갔어요. 일본의 준비 상황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뭐 그 시설 같은 것도 찍고 뭐 그때 울트라 니폰 한 명 섭외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굿즈 모아놓은 것들 어느 정도 광적으로 응원하는지 우리나라보다는 응원 문화가 좀 더 그쪽이 조직적으로 네. 울트라 니폰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취재하고 하다가 일본 고교야구 결승전이 고교 축구 결승전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갔는데 거기에 미우라가 온 거예요. 미우라가 고등학교 축구 결승전에 객원 해설로 왔더라고요. 보통 미우라가 그때는 정상급 스타였거든요. 그때도.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해줄까? 이 생각 한번 마이크는 한번 들이대보지 한번 했는데 인터뷰를 너무나 정성껏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매너 짱이다. 너무 착하다. 그러게요. 그때 그 착한 선수들이 꼭 안 풀려. 월드컵을 못 가. 근데 굉장히 그런 그렇다고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해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일본 사람들을 취재해서 저도 기사를 썼던 내용인데 미우라하고 가장 비교되는 일본의 선수가 나카타거든요. 나카타는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죠. 나카타는 일본 축구의 언론을 완전 개무시하는 스타일. 네.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루는 선수입니다. 일본 축구 사상 첫 승, 일본 축구 사상 첫 16강, 그다음 뭐 이런 거를 다 이뤄본 또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일찌감치 은퇴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행보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근데 일본의 축구 팬들은 미우라와
그 나카타를 보면 미우라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야 솔직히 여기는 다 이룰 걸 다 이뤘고 팬 친화적이죠. 훨씬. 골도 넣어봤고 승리도 안겼고 우리로 따지면 16강도 갔고. 16강도 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훨씬 더 이뤄놓은 게 많은데 그랬더니 그 말이 여전히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누구나 좌절하잖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좌절을 다 겪고서 아직까지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멋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우라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어요. 상징적이겠네요, 약간. 경기에 나오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네. 최고 그러니까 면톱 그러니까 스포츠 신문에 일단 면톱이 되는 거고요. 2부 리그에서도. 네. 근데 또 이제 일부 레전드네요. 이제 1부 리그 올라갔으니까 뭐 더 많은 관심을 네. 받겠네요. 골 나면 골이 들어간다. 그 중간에 한번 그러면은 은퇴를 뭐 했었어요. 네. 은퇴를 했다가 돌아온 음. 선수라서 더욱 더 그 뭔가 투혼의 아이콘, 오뚜기 같은 이미지가 더 있고 팬들이나 언론들한테도 훨씬 친화적이고 반면에 나카타는 진짜 가까이 가기 어려운 멋있기는 네. 멋있죠. 근데 나카타도. 약간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느낌이려나? 음. 나는 뭐 신경 안 써. 정말 난 내가 축구도 하나- 잘했고 축구만 할 거야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뭐 이탈리아 리그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미드필더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박지성 이전에는 그 시절에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로 일단 인정을 받았었죠. 물론 뭐 그 전에 차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황당한 기록인데 2부 리그 우승팀인 가시와 레이솔이 교토를 무려 13대 1로 이겼습니다. 같은 리그 팀 경기인데. 그래서 J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골 차, 개인 최다 득점은 케냐 출신 공격수 마이클 울룽가 울렁거리네. 한 또. 7 울룽가 몰라 선수가 네, 8골을 8골이요? 몰아- 말루 홈런 몰아- 2개 때렸네. 몰아넣었습니다. 네. 이 진팀 어떡해? 완전 두드려 맞았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한다면은 늘 선홍이 쪽을 한 번씩 보게 되게. 반응을 네. 별로였나? 잘했나 못했나. 별로였나? 실패야. 미우라고나. 선웅이 부담 느끼겠다. 자, 아니, 오늘 선홍이는 뭐 네, 솔직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운명의 K리그 결과를 정리를 들고 다 하겠네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12월이야 다음 주. 다 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올해도 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지나면 앞 숫자가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아직 안 바뀌어요. 네. 앞 안 바뀌어요. 숫자가 바뀔 때마다 참 심란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숫자 바뀌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정한 아재가 되는 거죠. 아버지.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기 조심하세요.